리오브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리자입니다. 작고입니다. 네, 오늘도 또 새로운 뉴욕 씨와 함께 저희 오늘 방송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즘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여긴 알아야 되겠다. 막 이번 주에 그 한국하고 미국하고 통상 논의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타결되고. 그렇죠. 근데 한국 정치에는 우리가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 많이 알고 그러는데 미국 정치 쪽으로는 도대체 이렇게 몰라도 되나 싶어요. 미정 알못. 미국 정치 알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미국에서 정치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시는 장성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욕보다 뉴저지를 좋아하는 장성관입니다.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미국 정치 쪽으로 이제 보면은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저는, 장성관님 이름 어디서 봤냐면, 얼마 전에 폴리에서 있었던 그 빅토리아 씨 추모하는 거기에 참여하신 거 봤거든요. 경찰관 과잉 진압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씨. 포트리에서. 이제 돌아가신 지 딱 1년 됐습니다. 7월 네. 18일에. 그 약간 부모님이 정신 그것 때문에 경찰한테 이제 연락했는데 총들로 그냥 쏴버려가지고. 맞아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명확하게 아직 밝혀지지가 않고 유야무야 계속 그냥 넘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뭐 집회도 하고 그러셨죠? 예, 최근에 대배심 결과가 나왔는데 네네. 총격한 경찰관을 기소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나서 그래서 거기에 좀 반대하는 그런 집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딱 며칠 전에가 사망 일주기라서 추모하는 집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조직하시고 그러면은 제가 조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 시위꾼은 아니시고 네,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공동 대응 전략 같이 세우고 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뭐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동네니까요. 저 포트리 살거든요. 네네. 사실 빅토리아가 작년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만 25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또 정신건강이 또 우리 사실 모두가 겪는 거잖아요. 네, 다른 정도만 다를 뿐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날 경찰에 전화한 사람이 우리 엄마였다면 우리 할머니였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쉽게 지워지지가 않아서 그렇죠.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들으시는 저희 청취자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년 전에 집에서 엄마와 약간 그런 몸싸움까지는 아니죠. 사실 가족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네네. 아니고 그러니까 우울증을 오래 겪고 있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병원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좀 불안 증세 같이 있어가지고 그럼 병원을 가자 이러고 앰뷸런스를 부르려고 911에 전화를 했는데 이제 경찰 진짜. 예, 근데 경찰이 도착하고 2분 30초가 안 돼서 총을 발포하고 빅토리아가 그 자리에 총 맞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렇게 아니 병원 데려가려고 911 불렀는데 와갖고 총을 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때 빅토리아 씨가 뭐를 들고 있었다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경찰이 왔다는 걸 듣고 너무 놀랐는지 이제 뭐 자기가 칼을 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을 두고 경찰한테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 막 하지 말아라 나 뭐 들고 있다. 이렇게 들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가 옆에 계셨는데 내가 컴다운 할 수 있으니까 진정시킬 수 있으니까 좀만 시간을 달라 이랬는데 이제 이 경찰 바디캠 영상을 보면 문을 열었을 때 한쪽 팔은 엄마가 잡고 계셨고 다른 쪽 팔에는 이 정수기 들어가는 큰 물통 이걸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니까 일단 틈이 열리자마자 그냥 발포를 왜? 그러니까 과잉 진압이죠. 과잉으로. 솔직히 포트리 한국 사람들 그거 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맞아요. 근데 뭐 이런 거는 좀 이제 우리 정치 컨설팅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정치에 많이 관여하시고 뭐 얘기를 듣겠지만 이게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 아닌가? 항상 우리가 한국 사람이 많은 커뮤니티에 살고 있음에도 이런 일들이 닥치면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고 맞아. 나의 라이트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는 피해자가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맞아. 이게
아무리 한인이 과반이 넘는 그런 커뮤니티에 살아도 그런 건 좀 얘기도 들어보고 뭐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도 근데 사실 이거는 미국보다는 약간 더 작은 그 로컬 타운 정치랑 관련된 얘기인데 저도 포트리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은 그 안에 이제 타운에 있는 누가 누구였다더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이렇게 쓱 넘어가는 것 같다더라 이런 이제 카더라 통신들도 많이 듣고 근데 솔직히 할 수 있는 거는 페티션이 왔을 때 사인업 하는 거 정도? 그리고 관심을 그래도 갖고 내가 집회까지는 못 가지만은 얘기가 들었을 때 그런 일이 있는 건 알아. 이 정도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집회 나가시고 그런다길래 굉장히 진짜 한번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마음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 그럼 아니, 그러니까 정치 컨설턴트 자체는 뭐 하는 거예요? 나 그것도 잘 네.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시민 활동 같은 건데 그건 또 다른 거고. 네. 정치 컨설팅,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이제 혹시 침착맨 다들 아시나요? 네, 알아요. 네, 침착맨이 말하기로는 컨설턴트가 사실 훈수꾼 아니냐. 돈만 받고 그냥 훈수만 하고 책임 안 지는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 침착맨 되게 좋아하는데 굉장히 뜨끔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컨설턴트라고 하면은 이제 뭐 경영 컨설팅, 뭐 이제 M&A 뭐 이런 컨설팅이 대부분이고 정치 컨설팅은 쉽게 말하면 이제 정치 캠페인 같은 곳에서 외주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해서 스피치를 써달라, 대신해서 행사를 기획해달라, 어떤 커뮤니티에 좀 인지도를 높이고 싶은데 어떤 행사를 해야겠냐, 누굴 만나야 되냐, 이런 거를 자문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캠페인이 클라이언트로 오면은 그런 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캠페인이 아니거나 이제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뭐 사기업이나 뭐 비영리 단체 이런 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또는 지금 뭐 워싱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법안이 있다던데 이거 좀 요약해 달라, 이런 지금 뭐 트럼프 주변에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누가 움직이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고 그러는 제 표현으로 이제 스파크노트 써주는 사람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훈수꾼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겠네요. 그걸 다 알아야지 또 훈수를 줄 수 있으니까요. 뭐 물론 지금은 정해진 곳에서 돈을 이제 많이 벌어야 되니까 어떤 곳에 아예 그냥 몸을 담고 이렇게 일을 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정해진 클라이언트가 딱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정치인이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 캠프가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인 거예요. 예, 그때 저 같으면은 뭐 의뢰 오는 대로 웬만하면 다 받는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시민 활동가로서 그런 의뢰를 받은 적도 있고 또 프리랜서로서 그런 의뢰를 받은 적도 있고,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지난 2023년에 대한민국 대통령 국빈 방문이 있었는데 그때 백악관의 환영 행사 그거 기획하는 것도 제가 의뢰를 받아서 자문을 같이 했던 적이 있고. 가만 2023년이면 롱롱 타임하고 그거요? 진짜 그 노래 부르고 막 그랬던 거. 아메리칸 파이? 그날 그 노래 선곡해 준 거 아니에요? 그날 낮에 있었던 일만 제가 그 다음날 저녁에는 저도 지금 그거 경력에 흑역 산 거 아시죠? 저는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그 사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밴드 오브 브라더스까지 나왔어. 그냥 본인 잡으러 하신 거야. 뭐. 그러니까 저의 모국의 대통령과 조국의 대통령이 만나는데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그 비하인드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 낮에 그날 낮에 있었던 일 아까 얘기하시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의뢰가 오기도 하는군요. 예, 그때 같으면 백악관에서 당시에 이제 그 기획하던 사람들이 이제 저 지인들이 많았어가지고 또 특히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안 좋은 말이 돼버렸는데 DEI를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포용성, 다양성. 그래서 이제 한국 관련된 거니까
한국계 그 스태프들한테 많이 인풋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근데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백악관에서 일할 정도면 한국 사정이나 한국말을 잘 모르지. 그쵸. 네, 그래서 잘 모르지.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나 한국말 잘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또 다시 여기다가 찾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워싱턴에서 일하는 많은 컨설턴트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의원실에 있다가 의원이 뭐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낙마를 하면 컨설턴트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정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시는 게 약간 또 하나의 그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장점이 될 수 있네. 잘 아는 거는 아니고 그냥 네이버 조금 가끔 보는 정도. 근데 이게 네이버를 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의 그 뭐라 그러지? 아니 네이버는 도움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돌아가는 걸 쭉 알고 있어야 뭐가 툭 나오면 이거구나 감이 오지.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어떤 뉴스 한 단락을 던져줬을 때 그걸 아는 게 아니니까 그 감이 양국의 정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서핑을 이렇게 딱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사례만 이렇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한국의 사정은 몰라도 큰 문제가 없었.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알면 일하기 싫었을 거야. 저는 미국의 한인 커뮤니티에 대해서 그래도 다른 워싱턴에 일하는 분들보다 잘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한국과 미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우리 같은 한인 커뮤니티가 거기에 어떻게 좀 참여를 할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에서 시작이 돼서 제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뉴저지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있는데 다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노래도 잘하고 한복 입고 맞아요. 또 유엔에서도 공연한 적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수준의 공연 경험도 많고 이거야말로 한국과 미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니겠느냐 하고 제안을 했는데 마침 감사하게 받아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된 거구나. 국빈 들어오기 전에 그 백악관 큰 그 계단 있잖아요. 거기서 한복 입고 한 1시간 정도 띠양볕 아래서 아이들이 계속 노래를 하고 저희 친구, 저희 아들의 이제 친구 되는 애들이 뭐 교회 다니는 어린이 합창단 해가지고 그거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대학 갈 때 좋겠네.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거 한 줄 쓸 수 있으니까. 저도 그게 막 시작했을 때 제 애들이 이제 클 때 같이 막 시작했던 데여가지고 아직도 거기에서 계속 노래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아는데 정말 그 활약이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성사가 되는 거구나. 지금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뭐 백악관 근데 진짜 말씀하신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실정을 굳이 알지 않아도 그러니까 몰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대신 여기를 잘 알아요. 여기의 한인 커뮤니티를 잘 아시니까. 지금의 그 미국 정치에서의 당적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의 정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물론 클라이언트는 뭐 공화당일 수도 있고 공화당 의원의 스피치를 써준 적도 있고 뭐 한국에서는 저는 뭐 정당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의뢰가 오면은 해드리고 입금만 되면 뭐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좀 영어 표현을 쓰자면 저는 prescribe 하는 사람은 아니고 describe 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의 상황이 어떻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글 쓰는 주제는 아마 이거 방송 나올 때쯤 이미 글이 나올 테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암호화폐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정치 상관이 아니라 사실 정책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 그리고 남들이 잘 할 수 없는 이야기 이런 거에 대해서 쓰고 있고 근데 정당 활동은 민주당으로 하고 있고 자 2019년에 청년민주당 전국대회 대의원 했고 작년 2024년에 민주당 전국 전당대회 뉴저지 우리 동네 버인 카운티 대의원으로 선출돼서 전당대회도 참가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시는 일은 뭐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일과는 상관없이 클라이언트의
풀은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청년 대의원? 청년 대의원도 했었습니다. 예.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몇 명이에요? 청년 대의원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때 2019년에 했던 이유가 2년에 한 번씩 민주당 청년위원회에서 전국 대회를 내셔널 컨벤션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내셔널 컨벤션에 가는 대의원을 뽑는 건데 그때 뉴저지에서 한 5-60명 정도가 이렇게 배정이 된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전국 전당대회는 대선이 있는 해에 대선에 진출할 우리 당의 후보를 뽑는 행사잖아요. 네. 전국에서 대의원이 한 4,500명 정도가 있고 뉴저지에는 110명 정도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 주지사, 연방 상하원은 이제 당연직 대의원이고 그 중에 일부는 저처럼 이제 선출직 대의원이고 또 일부는 임명직 대의원이고 좀 복잡하고 주마다 다른데요. 근데 그럼 대의원의 주 업무가 아니라 임무가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맞습니다. 그거 보트하는 게 일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요. 근데 뭐 작년에 후보가 한 명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러네. OX야, 그냥 OX. 가서 도시락 나눠 먹고 온 거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그랬죠. 근데 그렇죠. 2016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버니 샌더스랑 힐러리 클린턴이랑. 그래서 그때 제가 전당대회 그때는 참관으로 갔는데 그때 가보니까 뭐 이렇게 아시안도 한 명도 없고 뭐 조금 있었지만 그리고 뭐 별로 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40대 미만 보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제가 그 대회 행사장 걸어 다니기만 해도 카메라들이 다 저한테 인터뷰하자고. 진짜. 젊은 사람이니까. 신기한 캐릭터가 그래서 막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다음번에는 나도 대의원을 하면 좋겠다. 진짜. 근데 2020년은 코비드 때문에 전당대회를 사실상 이제 줌으로 그냥 원격으로 했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신청을 안 했고 2024년은 1월 1일 되자마자 제가 뉴저지에서 제일 먼저 애플리케이션 내고 하고 싶습니다. 그럼 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대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면 다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뉴저지 주의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에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전주, 그러니까 스테이와이드 대의원을 하고 싶은지 그거는 임명직이고 아니면 디스트릭트 대의원, 그러니까 그 지역구 대의원은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출직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우리 민주당 예비선거 때 이름이 올라가고 거기서 투표를 받으면 대의원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투표 용지에 이름이 올라가느냐 이거는 이제 민주당 뉴저지 위원회에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럼 민주당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뽑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당원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한국하고 달라서. 그거 잘 몰라요. 그 부분을. 미국은 한국과 다른 게 당대표도 없고 당원도 없습니다.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전국위원회 의장 있고 각 주에 주위원회 의장 있고 카운티위원회 의장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동네 지자체위원회 의장 있는데 당대표라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당원이 없다는 것은 물론 이제 회비나 후원금 정기적으로 내는 사람들은 있죠. 그리고 근데 우리는 이제 유권자 등록할 때 이제 affiliated 파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고 그거 쓰는 이유는 그러면 예비 선거할 때 그 당의 경선 예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잖아요. 근데 그거를 쓴다고 내가 어디 가서 나 민주당 당원이에요, 공화당 당원이에요 이러지 않잖아요. 뭐 한국처럼 권리당원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당원이라는 표현보다 이제 민주당 예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들한테 선택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당의 그런 식으로 당의 어떤 결정을 하거나 할 때 그런 당내 투표나 이런 게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뭐 정강 정책을 조금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대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내셔널 커미티 멤버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투표 선출이 돼야 되고 전국에 몇 명 없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들어가기가. 벌써부터 장벽이 느껴지네. 그러니까 약간 혼미해지고 있어 지금. 좀 많이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컨설턴트가 필요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기 미국 민주당 당원 좀 몇 명 인터뷰 좀 해봐 그런데
당원이 없습니다. 당원이 없다고? 이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막 뭐 사람들이 이제 그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어디에 등록을 하고 회비를 정기적으로 내면서 하는 그런 당원이라는 시스템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비를 내면 그냥 정기 후원자 정도고 이렇게 뭐 카드 조그만 거 보내주긴 하는데. 땡큐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이 두 개 당에 다 후원하지 않아요? 네, 그런 그죠?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런 경우는 이제 큰 기업을 하거나 큰 기업들. 아니면 예를 들면 이제 암호화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몇 년 전에 그 샘 프리드먼 뱅크스라고 FTX 거의 CEO가 잡혀갔잖아요. 근데 FTX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암호화폐 정책 규제를 완화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FTX 기업 자체는 민주당에도 엄청나게 후원을 많이 하고 공화당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네, 근데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미국 정치가 참 어려워요. 이게 진짜. 되게 어렵잖아요. 너무 이게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맞아요. 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확 해가지고 대의를 모아서 저 새끼 몰아내자 그러면 이게 되는데 미국은 그게 되는 그 과정들이 너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직접적으로 돼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나라가 커서 그렇죠. 뭐 그 원래 기원은 그렇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나라가 너무 커서 이게 뭐 인구 대비도 따져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되게 복잡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우리로서는 되게 답답하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처럼 그러니까 자코님이나 나처럼 한국에서 군대까지 갔다 오고 대학 다 졸업하고 유학 났다가 여기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한국 정치에 훨씬 더 익숙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세대만 해도 이제 그 우리 전 세대들은 잘 살아보자고 이민을 나오신 세대였었고 우리는 공부 좀 해보겠다고 해서 나왔다가 돌아가거나 아니면 눌러앉은 케이스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제 털을 잡고 10년, 15년, 20년 우리도 벌써 2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치가 이게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겪었던 정치랑 너무 다른 거야. 너무 달라요, 진짜. 그래서 이 미국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못 찾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그게 뭔가 미국 커뮤니티에 그래도 발 담고 왜냐하면 여기서 아이들을 기르고 있으니까 뭔가 일을 하고 싶고 컨트리뷰션을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한 거는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보드 오브 트러스티 하고 있고요. 이 도케 씨는 플래닝 보드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사실 그것까지 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타운에서 사람들도 알고 그러면 저 메이어랑 가깝게 되고 그런 자리들은 어포인트 되는 거잖아요. 제가 선출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그냥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나가는 뭐 카운슬맨이나 지나가다가 근데 너 시민권자야? 아니 영주권인데 빨리 시민권 따야지. 그래가지고 보드 오브 에듀케이션 들어가야지.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시민권자여야 되고 선거에 나가가지고서는 이게 뽑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벌써 난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일단 조그만 타운이어도 선출직이 되려면은 일단 시민권자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군인이 되려도 시민권자여야 돼. 당연히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렇지. 그렇지. 이제 조그만 타운에서 그렇게 위에서 선출직으로 올라가는 것만 해도 그렇게 복잡하게 느껴지고 그러는데 민주당 예를 들면 내가 어디에 당을 지지하는데 어떻게 참여를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정말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진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만약에 여기에서 정치적인 그러니까 영주권에서 시민권을 따고 정치적인 관심이나 그런 활동을 하고 싶을 때 만약에 우리 같은 퍼스트 제너레이션 이민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그런 일들을? 제가 너무 재미없게 말할 것 같아가지고 좀 망설여지는데 괜찮아요.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사실 모든 행위가 정치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보통 정치한다 그러면 되게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막 편가르는 거를 정치라고 하거나 아니면 정치질. 그렇죠. 아니면 뭐 이제 자기만 돋보이고 아니면 뭐 이렇게 막 뒷돈 챙길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정치라는 걸. 그리고 사실 뭐 한국에서도 정치 참여
선언, 뭐 검찰총장 정치 참여 선언 이러면은 사실은 출마하겠다고 하는 걸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피선거권이 없어도 출마를 하지 않아도 뭘 해도 다 정치 행위인데 세금을 내는 것도 세금을 내가 안 내겠다 하는 것도 투표에 나 참여하지 않겠다 하는 것도 정치 행위고 그것도 뭐 온라인에서 기사를 보고 거기에 댓글을 남기거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것도 저는 정치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세대 이민자분들이 가장 망설인다고 저한테 많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영어가 편하지 않다. 나 시민권자 아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미국 사정. 근데 그래도 어쨌든 미국에서 살고 미국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쵸. 뭐 국적이 저는 더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뭘 하더라도 나한테 이게 영향이 오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어떻게든 내는 거는 저는 그거부터 시작이고 또 우리 동네 또는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관심을 가지는 거가 먼저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진짜.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원론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맞는 말이지. 훈계 잘하시네요. 이게 컨설턴트의 괜히 전문가가 아니네. 그죠. 관심을 갖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관심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뭐 정치에 막 큰 관심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몇 년도에 되게 막 괜찮다고 생각했던 대통령이 어느 날 죽었어. 근데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이거 검찰놈들이 이거 이렇게 갖고 한 거야.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에 눈 뜬 사람들도 많고 한국 정치 경우에 그리고 뭐 내가 어떤 뭐 누가 대통령 뭐 선거 나갔고 막 대통령 했는데 되게 멋있어. 문재인 대통령 막 간지 나잖아요. 좋았어. 그랬고 이 사람이 좋아서 팔로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되고 많은 경우에 어떤 그 정치인이나 사건 이런 걸 보고 따라가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정치에서는 누구를 이렇게 좀 따라가서면서 보면 좋을지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트럼프밖에 없어요. You are fired. 그러니까 뭐 누구를 뭐 SNS를 팔로우를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뭘 하고 아니면 혹은 뭐 한국 정치인들도 요즘 한국인 출신이라고 한국계. 한국계. 맞아. 한국계 정치인들도 있는데 무작정 팔로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 사람은 한국계인데 좀 아닌데 그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뭐 어떻게 보면 팔로우하기 좋은 약간 그런 사건 아니면 뭐를 하면 좋을까요? 관심을 가지려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멀리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 관점에서 저희는 지금 확실히 이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치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트럼프밖에 안 보인다는 게 사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언론 보도를 보면 되게 많은 게 트럼프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가 CNN을 안 봐서 그런 게 아니구나. CNN 봐도 트럼프가 뭘 했다, 골프 카트 운전하다가 넘어졌다. 맞아. 시시콜콜 다 어쨌든 너무 주어는 다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언가는 트럼프가 되겠지만 무언가에 반대하는 게 목적이 돼버린 것 같아서 내가 뭘 해야겠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뭘 한다, 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겠다 이런 이야기보다 트럼프 나쁜 놈 이거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들리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뭐 2008년에 오바마 나왔을 때는 오바마가 좋든 싫든 뭔가 새로운 모델이다. 새로운 인물이다. 새로운 기록이 깨졌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좀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뭐 좀 이렇게 하자면 진취적이고. 근데 지금은 되게 부정적인 것만 일색이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게 아니라 무엇을 반대하는 정치가 중점이 된 것 같아서 뭐 양당제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트럼프를 시작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2016년, 17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나 이거 여성으로서 참지 못하겠다. 그래서 출마를 했다. 해서 당선된 분들도 많고 위스콘신에 프란체스카 호옹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 하원 의원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원래 셰프예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 보고 이런 세상에 나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러고 출마를 해서 주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2022년에 연방대법원에서 이제 낙태 임신 중절권 위헌 판결이 나와서 또 많은 이런 이제 움직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있는데 사실 또 트럼프가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힘을 얻게 됐느냐를 보면 오바마가 당선이 돼서 이게 싫었던 사람들이 시작한 게 티파티 무브먼트라고 그렇죠. 그렇죠. 티파티는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는 거 나서 신났다. 그러니까 티파티가 사실 TEA가 약자로 시작이 된 거예요. Taxed 그래요? enough already. 그래서 참 하시는 게 아니었어? 세금 너무 많이 걷는다. 오바마 민주당은 세금만 올린다라는 거를 이제 표면적으로 내고 했는데 이게 변질이 돼서 오바마는 흑인이고 나보다 젊은데 뭔 대통령을 하느냐 이렇게 돼서 흐르고 흘러서 트럼프가 기득권을 엎을 것이다. 이래서 트럼프의 이제 상승으로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시작으로 미국 정치나 역사를 뒤로 가기를 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이게 뭐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아니라 기득권과 반기득권, 뭐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이게 좀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또 트럼프 이후로 나온 뭐 민주당에서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사실 트럼프가 중점이 있고 그쵸. 거기에 반대에 서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지금 보면은 복잡하고 아니 왜 전쟁 반대하는 사람들은 되게 진보적인 사람들과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왜 손을 잡지?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이전에 누구를 찾는 게 더 이제 입문하시기에는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미국 정치를 이제 한국 뉴스에서 나올 때 봤을 때 지지하는 사람들을 정하는 게 얼굴이었거든요. 그래서 레이건이 대통령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케네디가 대통령 빌 되고. 클린턴이랄지 아니면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엘 고어를 굉장히 지지했었어요. 잘생겼잖아. 그래서 약간 나름 너무 웃기지만은 내 나름대로의 그런 잘생긴 정치인 추천받는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어느 순간부터 다 깨져버린 거예요, 정말.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우스꽝스러운 기준으로 그러니까 판단할 정치인조차 없는 거예요. 맞아. 지금 상태로는. 아니, 그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윤석열이 나왔을 때 네. 도저히 이거 참을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본업을 바꾼 정치인으로 바꾼 사람들이 사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되게 많고. 꽤 되죠. 그때 나왔던 이제 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아까 미국도 좀 트럼프 때문에 정치를 입문하게 된 사람들도 많다고 하셨는데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지금 다시 정권이 잘 바뀌어서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굴러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전에 트럼프를 미국에서 겪고 결국에는 정권을 바꿨잖아요. 근데 왜 그게 바이든이었으며 왜 그거에 대한 준비를 민주당은 왜 제대로 못했는지 왜 지금 민주당에는 그 대항마로 보일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왜 민주당은 그러니까 맞아. 처음에 여기 이제 지난번 선거 때도 트럼프랑 그 바이든 놓고 또 여자 그 누구였죠? 부통령. 그 둘 놓고 막 다들 막 미국 애들 얘기해 보면 다들 막 이러면서 그 둘 중에 누구를 대체 뽑아야 되나 막 이런 얘기 할 때 아니 이렇게 큰 땅덩어리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주목받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제가 미국 정치를 진짜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 대충 이렇게 봐도 이렇게 좀 주목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까지 됐나 그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혹시 미국도 미디어가 많이 트럼프에 의해서 좀 장악당한 건 아닌가. 왜냐면 그 많은 그 뉴스의 많은 포션이
트럼프 쪽으로 포커스가 되어 있으니까요. 솔직히 극장 위에서 스팟라이트 나온 사람만 보이지 옆에 있는 어두운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누군가 있긴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절대 조명이 가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뭐 미디어나 뭐 이런 언론이나 이런 환경은 한국보다는 사실 미국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더 이제 모르니까 하는 소리. 나 같은 이렇게 어렴풋이 보는 사람들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한국은 너무 정치권 눈치를 많이 봐서 그쵸. 언론 제대로 자체가 얘기를 못 하고 있지. 그나마 뭐 유튜브나 뭐 정식 언론이 아닌 그런 데에서 이게 이제 활달해지면서 다행히 그게 이제 정권을 바꾸는데 많은 기여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수 진보 자기가 좀 설명하는 거야? 아니 내가 아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래서 그래도 제대로 좀 비판을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왜 이 와중에 왜 민주당 쪽에는 좀 이렇게 키워지는 인물이 없냐 이거죠. 이게 시간이 트럼프 이후로 바이든 되고 시간이 있었는데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소관 씨가 말씀하시려고 지금 왜 자꾸 대답하시려고 아니 자꾸 나한테 딴지를 거니까 나를 내가 지금 딴지 안 걸었어. 근데 두 분 다 너무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그리고 제가 학자는 아니지만 학계에서 정말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주제를 다 짚어주셔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예. 그래서 학자들도 궁금해하고 있었어. 사람 다 똑같고 왜 이렇게 없어? 이제 일단 아까 원래님 말씀해주신 게 트럼프가 처음에 당선이 될 때. 그러니까 2016년 대선 기간에 그런 비판이 많았어요. 왜 언론은 다 트럼프만 이렇게 많이 다루느냐. 네. 이게 전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전혀 있다. 안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좀 밸런스를 둬야 된다. 근데 사실 언론은 어쨌든 조회수가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쵸. 또 클릭이나 그러니까 TV라도 이렇게 시선을 고정을 시키려면 자극적이고 또라이 짓을 많이 하니까 이목을 많이 끈 거지. 그죠? 네, 지금까지 없었던 캐릭터고 정치인이 쓰지 않는 화법이고 다루지 않는 주제고 터부시하는 것도 그냥 막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그러고 실제로 트럼프는 언론인들 상대하는 걸 피하지 않습니다. 바이든은 기자회견도 그렇고 언론 인터뷰도 굉장히 적게 했어요. 아마 현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적게 한 대통령인데 트럼프는 가장 많이 한 대통령입니다. 그냥 걸어가다가도 누가 뭐 물어보면은 그냥 멈춰서 다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언론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죠. 잘 활용했었구나. 네, 접근도 하기 쉽고. 아니 막 너 페이크 뉴스야 막 이러고 막 쫓아내고 이랬잖아. 아니 접근이 많으니까 페이크 뉴스. 걔 얘기를 제일 많이 쓰겠지. 그치. 노출 빈도가 높아지지. 사람들이 잘 안 할 얘기도 막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없는 거를 물어봐도 챗GPT는 다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 트럼프 좀 그런 식이에요. 막 갑자기 트럼프가 모르는 거, 뭔가 있는 것 같은 거, 뭐 지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뭐 이런 시위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은 트럼프 몰라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되고 나는 이스라엘 편이고, 그치만 뭐 팔레스타인은 뭐 이렇게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실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50년 동안 정치를 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자신 없고 책임 못 질 얘기를 보면은, 그냥 기자한테 오늘 어떻게 지내냐, 수고 많다 이러고 가는데, 근데 트럼프는 막 일단은 챗GPT처럼 대답을 해야 돼. 헐루시네이션 하듯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언론에서 더 깊게 물어보면은 이제 대변인이나 뭐 관련 주무부처 장관 나와서 이제 또 막 그거를 보호를 하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 또 예를 들면 지금 관세 데드라인이 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who knows we'll see 막 이런 거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상무장관 다음날 TV 인터뷰하면은 또 이제 일단 적혀진 대로 읽어주고 그러고 나서 인터뷰 끝나면 트럼프가 이제 자기 트루스 소셜에 올려가지고 이거 또 타결을 했어. 하지만 중국은 내가 시간 좀 더 주기로 했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트럼프만 보게 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런 캐릭터라서 어쩔 수 없고. 강적이네. 언론이 자본주의의 그런 순리를 너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 왜 주목할 만한 사람이 없는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 햇을 내려놓고 민주당 지지자로서 말씀드리면 일단 한숨부터 좀 쉬어야 되고. 너무 답답하죠. 근데
저는 요번에 조란 맘단이 뉴욕 시장 선거를 보면서 조금 실마리를 찾은 게 이건 제도적인 문제도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후보를 찍는 건 결국 예비 선거에서 치러지잖아요. 네. 근데 뉴저지의 경우만 해도 뉴저지주 민주당 예비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뉴저지의 전체 유권자의 1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그밖에 안 돼요? 예, 참여율 저조할 때는 5%밖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이 있는 해에는 조금 높죠. 15에서 20%까지 가는데 근데 대선도 없고 뭐 연방 선거도 없고 이럴 때는 사람들 잘 지방 선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로 본선에 진출할 후보를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5%, 10%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진짜 관심이 많은 초고관여층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카운티 위원회 아니면 뭐 여기 동네에 있는 지자체마다 또 민주당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위원이거나 아니면 참여를 하거나 지인이거나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많이 접한 이름일수록 거기서 많이 접한 얼굴일수록 또는 나의 위원회 위원장이 이렇게 공개 지지 선언을 한 사람을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동네 안 오면 내가 모르는 거고 제가 그렇죠. 관심 있어서 구글 검색, 위키피디아 막 검색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도 진짜 이렇게 커넥션이 없으면 이름을 못 내고 초고관여층의 마음을 못 잡고 그러니까 결국 요번에 뉴욕시 시장 선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뉴욕주가 예비선거 참여하기가 가장 어려운 주입니다. 이 선거 제도가. 왜냐하면 예비선거에 참여하려면 거기 당적을 유권자 등록 명부에 올려야 되는데 당적이 내가 민주당이 아닌데 민주당 예비선거에 참여를 하고 싶어요. 지금 바꾸면 다음 선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게 최장 기간은 13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선거 텀이 걸리니까. 그래서 2016년에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내가 예비선거날 가보니까 내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 그래서 버니 샌더스를 투표를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참여를 했으면 뉴욕주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가 됐을 확률이 높다는 게 이제 많은 이제 나중에 분석 결과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란맘단이도 지금 민주당 예비선거 참여한 사람이 뉴욕시 전체 유권자의 5%에서 10%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미리 민주당 당적 유권자 명부에 넣게 해야 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게 해야 하고 이러려면 굉장히 이 사람은 선거운동을 2번 텀 앞서서 해야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려면 돈도 많아야 되고 근데 뉴욕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뉴저지도 그럴 것이고 시카고도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 이 조직 체계 환경을 많이 표현하는 말이 마피아 정치인데 이게 실제로 이제 100년 150년 전에는 마피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동네에서 이제 한국말로 하면 당협위원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표를 좌지우지를 했고 그게 나중에 노조로 넘어가고 이제 맞아 유니온 지금은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정치 신인들이 사실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AOC가 당선이 된 건 기적과도 같은 맞아.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제 좀 내가 좀 이렇게 말 잘하고 좀 호감 있게 생겼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미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정말로. 오히려 대도시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정말 그럼 맘다니가 이번에 그렇게 뜬 건 되게 엄청 기적 같은 일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2016년 대선, 2024년 대선에도 많이 쓴 표현인데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이겼다기보다 대선부터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가 이긴 게 아니라 힐러리가 진 거고 해리스가 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맘다니가 너무 잘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지지하지만 후오모가 상대 후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오모가 진 거지 맘다니가 이겼다 생각하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제도의 덕을 많이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그런 방식들 이거는 바꾸려면 물론 바꾸고 싶다고 바꿀 것 같진 않지만 이거는 나라의 법으로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냥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계속 되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어떤 선거를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선거법은 연방법은 선거 제도를 지정하지 않아요. 피선거권 연방직
연방 선출직의 피선거권을 명시하고 그다음에 언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런 건 헌법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선거의 관리와 집행은 각 주에서 선거법으로 하는 것이고요. 누가 선거를 할 수가 있고 뭐 언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의 당직에 관한 것은 지역의 당에서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선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그 당의 일인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게만 볼 수 없나? 예, 클리어하게 yes, no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뉴욕 시장의 예비 선거 같은 경우는 뉴욕 주와 뉴욕 시의 선거법을 따릅니다. 좀 해보려고 해도 너무 복잡해서, 안 해. 그래서 한 5%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복잡할수록 이미 선출이 된 사람들은 유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현직 프리미엄이 가장 센 나라입니다. 그렇겠구나. 그래서 현직은 그래서 안 바꾸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제도를 동기가 좀 내려갈 수. 그러면 그 시스템이 공화당도 그 시스템에. 그렇습니다. 모든 정당이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트럼프가 어느 날 갑자기 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긴 했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딱. 근데 민주당 트럼프 타워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왜 그렇게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딱 대통령 후보까지 이렇게 확 밀어주는 그런 인물이 없냐 이거지. 또라이가 없어서. 없어요? 그런 케이스가 오바마였던 거죠, 민주당. 근데 이제 왜 그 다음에 오바마 같은 케이스가 왜 없냐 이거지. 그래서 딱 한 게 왜 하필 바이든이었냐 이거지. 그거는 이제 현직 대통령이었으니까는 그 유리한 위치에, 그러니까 현직 프리미엄이 가장 큰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약간 상원 의원 중에서 약간 민주당 상원 의원 중에서 좀 그렇게 이렇게 쓸만한 사람이 없었나? 글쎄요. 난 모르는데 그냥 왜 이렇게 인물이 없나가 제일 궁금해서. 네, 2020년 대선 민주당 예비 선거 과정을 보면 사실 처음에는 다들 바이든이 되겠지 전직 부통령이니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첫 번째 경선이 있는 아이오와나 두 번째 있었던 뉴햄프셔에서는 3등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때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핏 부러저지 그때 정말 작은 도시의 시장이잖아요. 또 젊고 그래서 부트저지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맞아. 근데 바이든이 대세를 잡은 건 세 번째 경선이 있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1위를 하면서였거든요. 근데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민주당 표는 짐 클라이번이라는 하원 의원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원의 민주당 지도부에도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바이든이 다시 이제 대세를 잡고 경선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 안에 있는 기득권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당선이 됐다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인들이 나타나도 인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신인들이 나타나도 특히 큰 선거일수록 또 대도시일수록 이렇게 당선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 주목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2020년에도 코리 부커 우리 뉴저지 상원 의원도 굉장히 많은 주목 받았고 카말라 해리스도 주목 많이 받았었고 아까 말씀드린 부터저지도 그렇고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도 그렇고 주목은 받지만 이게 당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고 결국은 그 5% 사람들의 눈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지. 아니 그리고 뭐 저는 미국에 대해서 미국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한국보다는 진짜 모르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미국인 친구들이 막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바이든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 싫어하지. 그래서 아니 인상은 좋아 보이던데 왜 이렇게 싫어할까? 제일 그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제일 큰 요인이 뭐예요? 제가 느끼기로는 너무 늙었다. 이게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이 자체가 아니라 그런 음모론이 많았잖아요. 바이든은 사실 하루 종일 자고 있고 누가 대역을 하는구나. 또는 바이든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다. 그런 게 몇 번. 실제로 대선 토론회에서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지. 그래서 이제 밤 8시가 넘으니까 이 아저씨가 제대로 깨있지도 못한다고 이런 말도 많이 치매설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있었지.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음모론이 한번 도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고 그냥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도 막. 근데 이제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약간 프레임 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정책이나 운영하는 이 행정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큰 실책
선택들이 있었어요?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바이든을 지지했으니까요. 근데 그런 지표는 있어요. 경제적으로 이제 미국의 증시가 잘 되는 거는 민주당 대통령이 있을 때 증시가 항상 오르고 공화당 대통령이 있을 때 경제 지표가 다 내려가고 뭐 이런 분석은 있습니다. 그쵸.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트럼프 1기 때 경제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은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좋았던 건가요? 당시에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러니까 오바마가 잘해놨기 때문에 덕을 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돈 많이 찍어냈잖아. 코비드 맞습니다. 터져가지고 돈 엄청 풀었지 연방은행에서. 그러니까 경제 정책의 효과가 시차가 제일 크잖아요. 맞아. 나중에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트럼프가 2017년에 감세 정책을 크게 했잖아요. Tax Cuts and Jobs Act라고 요번에 이 One Big Beautiful Act가 이제 연장을 한. 그래서 이제 고소득층들은 세금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프레임도 크죠. 이제 공화당 정치인들은 규제 완화하고 친기업이고 다들 이제 일단은 돈 버는 거에 먼저 해준다. 민주당은 세금 올리고 이제 정부 지출만 늘리고 이런 인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트럼프는 자기가 기업인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 프레임에서 트럼프가 덕을 많이 본 것 같고 24년 선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 트럼프도 별로고 바이든도 해리스도 별로야 하던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거나 그래도 해리스는 안 되지 이러고 트럼프에 간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말씀해 주시니까는 되게 어느 정도 위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아니 정말 그렇게 인재가 없었나? 아니 트럼프 하는 걸 보고 민주당한테 정권을 뺏겼는데 준비 하나도 못하고 있다가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근데 그게 이제 학계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서브젝트라니까 나름 좀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이해이 됐다는 거예요. 온갖 추측은 다 할 수 있는 거지. 온갖 추측은 다 할 수 있는 건데 나도 그게 정말로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트럼프가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이게 대선이 끝나가지고 캐피털에서 부통령이 그거를 어나운스를 해야 되는데 캐피털을 털어버려라 트위터 해가지고 막 거기 스톰 일으키고 해가지고 그러고서는 대통령 뭐라 그러죠? 순수하게 내가 졌다 인정 안 하고 그냥 떠났잖아 플로리다로. 맞아. 떠나고서는 나중에 플로리다 가가지고 공항에선가 어딘가에선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집에 다 가고 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리고 나중에 사면까지 다 해주고. 그러니까 다시 대통령 되고서는 그때 국회의사당 털었던 애들 다 사면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할까 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경제 그때 당시에 인재가 없었기도 하지만 경제 살린다고 그러니까 나는 또 기업인 출신이니까 그래서 대통령 된 사람이 있었잖아. 한국에. 지 새끼들. 근데 결국에는 지가 다 헤쳐먹은 거 아니야. 자기만 부자 됐어. 자기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뼈저리게 느꼈고 그런 경제가 중요하다. 러닝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근데 나는 그게 미국에서 먹혔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갔거든. 나는 기업인 출신이고 you are fired 막 그러면서 비즈니스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잘하고 있는 날 어느 날 갑자기 인터뷰하고 쪼쪼쪼 하더니 그냥 파이어 시키고 이래야 비즈니스가 된다는 둥 어쩐다는 둥. 그러니까는 나라 운영을 비즈니스 운영하듯이 해서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민주주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되게 공포스러웠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이 모든 것들의 이 게이지가 돈으로 다 매겨지고 그래서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 경우. 근데 나는 그것보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는 트럼프가 됐던 이유는 이 뭔가 엘리트 정치에 대한 사람들이 대중의 환멸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있었지. 그게 제일 컸기 때문에 민주당이 엘리트 정치를 하고 있고 그들만의 리그가 그냥 꼴배기셨던 거야. 그래서 그냥 아까 얘기하셨던 그 5%. 그치. 그래서 그 미친놈 하나를 푸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막 돌풍을 일으키고 막 모든 이슈가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고 먹히네?
그렇게 됐어. 근데 이제 어쨌든 전체적인 미국인들 정서에는 그래도 좀 되게 보수적이고 약간 기독교 나라고 되게 그런 거에 되게 보수적인 인식들과 문화가 있는데 사실 트럼프는 행동은 그렇지 않지만 입으로는 기독교를 다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거기서 또 약간 아리까리. 근데 한번 트럼프를 뽑았어. 해봤는데 너무 내가 미국인으로서 너무 쪽팔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뭐 바이든 잘 아리까리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아니니까 그래서 밀었어. 바이든을 했어. 근데 바이든이 너무 역시나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좌절하면서 손을 놓고 다시 이제 트럼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 리자님 보는 퍼스펙티브는 그거고 내가 봤던 미국 대선의 흐름은 그런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지금 병들고 있는 건가. 이게 어웨이크닝의 시간이 언젠가는 올 것 같은데 이게 이 바이든이 아무리 뭐 정치를 뭐 외교를 못하든 뭘 하든 하여간 뭐 무슨 정치적인 실수를 해서 정권이 넘어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정권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다시 등장했을 때 그걸 보고서도 트럼프를 찍는 미국 사람들이 난 이해가 안 갔던 거지. 그만큼 민주주의의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대선 과정이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관점은 그거고. 그러면 그 시스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나 그러니까 나도 그게 그러니까 뭐지? 그러려고 했는데 자성 좀 하려고 했는데 가만 좀 너무 복잡해 이래가지고 다시 때려치고. 그러니까 그걸 고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뭐 법규라든지 뭐 아니면 뭐 당 시스템이라든지 있죠. 법규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이 2021년 1월 6일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이든 들어오고 공화당 의원들하고 초당적으로 이제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프로세스를 조금 바꾸겠다라는 법이 발의가 됐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법제화가 됐는데 근데 이제 자성의 목소리 또는 움직임 이런 거를 보고 사람들은 너무 워크하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엘리트적이다. 너네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거나 신경 쓰지만 나는 당장 이제 먹고 사는 거 걱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 반엘리트주의 또 반기득권이 그런 목소리 또는 성향 이런 거에 부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별로 소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역설적이라고 보는 게 사실 정치가 그럭저럭 잘 돌아가고 우리 먹고 사는 게 크게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을 안 가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한 발짝 더 나가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이 어포드 할 수 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도 좀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더 관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특히 20세기에는 너무나 잘 살았고 80, 90년대 때는 너무너무 최고의 부흥 시기였잖아요. 그치, 막 천조국. 그치. 달러로 막. 그러다 보니까 보통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뭐 민주주의나 그런 가치, 삼권 분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됐고 안 해도 되고 지금도 안 해도 된다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이념 자체가 별로 각인되어 있지 않구나. 네. 그래서 오히려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정치 초고관여층에 보면은 이제 우리 같이 이민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오히려 그치 우리는 힘드니까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베네수엘라, 쿠바 출신 분들 중에 공화당 성향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독재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정부는 작아야 되고 공산주의는 나빠, 사회주의는 나빠. 그러려면 자유주의. 이거는 공화당. 이렇게 가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도 왜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다 그렇지. 그런 똑같은 거죠. 맞아. 한국도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좀 민주주의 구조에 대해서 정말로 고통을 받아본 사람들은 더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편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런 거에 신경 안 쓰고 너무 편했어. 곱게 자라면 안 돼. 이거 되게 생각 못했던 관점이네요, 진짜. 그러네. 역시 훈수 진짜 잘 드시네. 진짜 생각해보니까는 20세기, 21세기. 괜히 전문가가 아니고. 태평성대였지 나 밖에 전쟁이 나든 뭐든 알게 뭐야. 그러니까는 그 월드 트레이드 터졌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 그건 진짜 엄청난 큰 사건이었던 거지. 근데 뒤돌아서 생각해보면은 아까 그 5%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트주의들의 이제 신물이 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2016년에 힐러리 말고 버니 샌더스가 나왔더라면 이겼더라면 그러면은 어쩌면 트럼프 말고 버니 샌더스가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굉장히 그 조금의 차이가 왜냐하면은 힐러리가 똑똑한 건 알아요. 힐러리가 어떻게 보면은 빌 클린턴보다 더 능력이 있고 야망도 더 크고 그런 사람인지는 알지만 이미 빌 클린턴이 2번을 한 상태에서 그 와이프가 또 나온다? 뭐 여기 영국 무슨 왕도 아니고 사람들이 얘기를 봤을 때, 좀 빈정상하는데? 약간 이런 게 있고, 또 굉장히 반대의 모습으로 버니 샌더스는 항상 약간 고독하게 어딘가에 앉아있고 약간 그런. 맞아. 다리 꼬고. 다리 꼬고. 목도리 돌르고 저기. 그 티셔츠 그러면서 목도리 이거.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항상 아웃사이드에서 그동안의 활동으로 증명해온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힐러리가 이기면서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의 관심도 좀 많이 떨어지면서 그때 트럼프가 되면서 뭔가 약간 거기서 확 갈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버니 샌더스. 네. 그러고 보면 또 그러네. 힐러리하고 버니. 그러니까는 힐러리야말로 그 엘리트 출신의 정치인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물이었으니까. 그죠. 그 약간 일반 대중들한테 그 엘리트 정치의 미움을 그 약간 표본처럼 딱 돼서 괜히 표적이 된 거지. 표적이 된 것 같아. 근데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간 사람들이 되게 전쟁도 없었고 몇십 년 동안 전쟁도 없고 편안하게 살아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민주주의에 대해서 별로 못 느끼다가 이게 막 점점 이렇게 가는 방향이 그 엘리트들이 점점 공고화되어 있고 그거에 약간 좀 신물을 느낀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극우화되면서 점점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 아, 뭐 꼰대 싫어, 꼰대질 하지 마 막 이러면서 이제 보통의 이제 이게 정서고 문화야라고 이제 받았던 것들에 대한 이게 반론들이 나오면서 약간 그 요즘에 점점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극우화 성향이 많아지고 미국도 그렇고 막 이런 것들이 미국도 그래요? 뭐 트럼프가 지금 집권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인. 네, 약간 그런 트렌드니까. 성향들이 이게 곱게 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너무 편하게 살았어. Clear 42nd Street. Transfers available to the 1, 2,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 생각은 뭐 그런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질문을 이렇게. 하니까 자기 생각을 나는 그냥 참 얘기 나는 정치하셔야 되겠어. 질문하려고 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계속 설명해.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듣고 맞는 방향이다. 아닌 것 같다. 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질문을 하니까 나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계속 자기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는지 궁금하잖아요. 몇 전문가한테. 번을 끊으려고 그러다가 내가 지금 우리 뭐 지난 대선이랑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정치 그러니까 미래 정치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미래 정치를 보면서 혹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정치인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젊은 정치인 40세 미만의 후보 또는 앞으로 출마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좀 관심이 많은 편이고 말하자면 좀 이제 소장파나 소수파 공화당에도 민주당에도 네.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일일이 말씀드리면 너무 생소한 사람들이라서 그치.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인디밴드 소개하는 기분이겠네. 근데 이게 약간 전략이신 한 거예요? 명만 한번 재밌어. 들어봐. 한번 인디밴드. 아니 전략이신 게 미리미리 준비시키려고 젊은 친구들. 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왜냐면 팔로우하고 싶어서. 청취자분들도 계시니까 관심 있으시면 네이버에 프레시한 장성관 검색하시면 제가 연재했던 글에 많이 다뤘습니다. 예. 프레시안에 그걸 하셨구나. 네, 장성관의 2020라는 시리즈로 다뤘었는데 거기서 이제 시골에 있는 민주당 후보들도 있고 근데 지금 제가 관심 있는 사람 몇 명만 말씀드리자면 네. 일리노이주 최연소 하원 의원 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분이고 지금 25살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미시간에 요번에
내년에 연방 상원 선거가 있는데 민주당 후보로 나온 분들이 다 되게 재밌는 분들이세요. 그 중에 좀 진보적인 분이 압둘 엘사이드라고 이제 의사 출신이고 머슬림이고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하고 버니 샌더스 대선 캠페인도 같이 했었고 그리고 조금 더 중도적인 분이 제가 first name이 기억이 안 나는데 last name은 맥모로우라고 지금 주 상원 의원이시고 아마 30대 중후반에 이제 아이 한 명을 키우는 어머니인데 이분이 한 1, 2년 전에 바이럴한 영상이 있는데 이 주 상원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트랜스젠더를 이제 좀 그거 본 것 같아. 네, 그 트랜스젠더 의료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인가 이게 상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반대하는 연설을 했는데 처음에 나는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이제 아이한테 가르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다. 누구한테나 카인드한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런데 난 이런 아이를 키우는데 트랜스젠더를 배척하라는 말을 난 할 수가 없다. 트랜스젠더가 뭔지 가르치기 전에 카인드하고 사랑하라는 걸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연설을 해서 굉장히 바이럴해진 적이 있는데 미시간 연방 상원 선거 저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냥 프레시안 장성관 검색해서 거기서 읽을게요. 맥모로 이 양반의 그 연설은 나도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저 홈페이지랑 그런 데서도 여기 링크 해갖고 해놓으니까 같이 한번 구글에 찾아보세요. 프레시안 장성관 치니까 프레시안의 장성관의 2020 네. 있네요. 원래 Z세대 정치인들을 많이 다루려고 제목을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이거 조금 재밌겠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봐야겠다. 네, 조회수 많이 나오면 대표님께서 저한테 카톡 한번. 안 읽으셔도 되니까 가서 리프레시하고 계속 클릭을 일단. 그 네이버는 아래 이렇게 리액션 몇 개 있더라고요. 클릭할 수 있는. 제 네이버를 안 써가지고. 저도 이것 때문에 구글을 써서. 구글로 하시면 티스토리의 리얼폴리틱이라는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서 많이 보시면 그게 프레시안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블로그라서. 아까 티스토리도 있었는데 이때보다 살 빠지셨네요? 갑자기 외모 평가? 그 사진이 무려 7, 8년 전 사진입니다. 이때보다 살 빠지. 이거 젖살이었구나. 그 전날 술을 좀 많이 먹어. 약간 근데 이미지가 조금 느낌이가 달라. 네. 갑자기 외모. 그러니까. 아니, 이 사진이 아까 그 티스토리에 있던 사진이어가지고, 다음에서. 주목하고 있는 어드바이스를 약간 받아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젊은 미국 정치인들, 그건 이제 프레시안에서 장성관, 우리, 띨땅님, 띨땅님께서 거기 2020. 그 컬럼 한번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 다음으로 라이징 선이 도대체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거 약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저희가 미국 정치를 너무 몰라가지고 미국 정치에 대한 질문도 많았고 거기에 대한 각자의 의견들을 교환하느라 시간 되게 많이 썼는데 끝나면서 좀 어그로성 한마디 해도 될까요? 계속 하셔도 돼요. 그럼 2028년 대선에 후보가 누가 나올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화당은 제이디 벤스 아니면 마르코 루비오가 그 둘은 들어봤어 또 후보가 될 것 같고 민주당은 아마도 게빈 뉴섬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니면 그 사람 인기 없지 않아요? 요번에 근데 아시잖아요 인기 없다는 것을. 아니 이번에 산불 나오고 완전히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닌가? 그래도 적어도 이름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라도 인기가 실제로 있든 없든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네거티브한 인지도잖아요. 근데 보통 네거티브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또 열성 팬들이 있다는 그런 거예요?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정치에서 제일 무서운 건 무관심이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불이 엄청 마을 다 탔잖아요. 게빈 뉴섬 나올 것 같고요. 네네네. 100% 나옵니다. 그리고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 여성분인데 이 두 분이서 본선을 다툴 것 같고 누가 됐던 간에 다음번에 민주당 대통령이 되면 상무부 장관 지금 뉴저지 주지사 필 머피가 상무부 장관 될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예요. 이
지금 주지사가? 필름 없을까? 잘해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 어그로. 그 정도, 완전 완벽한 어그로. 나 그 정도 사람인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주지사가? 뭐, 어쨌든, 미국 정치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약간 또, 이제, 이제 뉴욕시를 모셨으니까, 네. 어쩌다가 이런 일에 관여를 하셨고, 뭐, 그런 얘기, 좀 사적인 얘기를 네. 하는 걸로, 다음 좀 에피소드. 약간 주제를 좀 바꿔서, 네네. 이거, 입 터는 걸 무지하게 좋아하시는구만. 그러니까. 그 어그로도 끄시고, 그러니까는, 그런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건축하는 토끼였고요. 원래였습니다. 기자였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장성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